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제3회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먼저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노선 설정 시 유의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폐기물 수집에 관한 노선 설정에 관계되는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답은 될 수 있는 한 반복 운행을 피한다. 될 수 있는 한 반복 운행을 피한다는 것은 한 번 간 길은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언덕길은 올라가면서 수거를 한다. 올라가면서 수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수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답은 U자형 회전을 피해서 수거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문구가 라번 문구예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장치 중에서 쓰레기를 물과 섞어 잘게 부순 뒤에 다시 물과 분리를 하는 습식 처리 장치는, 일단 핵심은 뭐냐면 쓰레기를 물과 섞어서 잘게 부숴요. 잘게 부순 다음에 다시 물과 분리를 시켜요. 그럼 물과 분리를 시킨다는 것은 다시 고형물을 우리가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고 하느냐면 습식 처리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습식 처리 방법 중에서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쓰레기를 물과 혼합을 한 다음에 잘게 파쇄를 시킨 다음에 다시 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펄버라이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량이 30%, 함수량이라는 것은 수분을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를 건조 기준으로 원소 성분 및 열량계로 열량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저위 발열량은 3,300kcal/kg, 그리고 탄소가 65%, H가 수소죠. 수소의 함량이 20%, S, 황의 함량이 5%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자, 먼저 섬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섬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근량이죠. 수분이 포함되지 않는. 따라서 근량 기준 고위 발열량, 주어진 근량 기준 고위 발열량에 뭐를 보정을 해야 되느냐면 수분의 함량을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정하는 방법은 100 - 수분의 함량 나누기 100. 여기서 나누기 100이라는 것은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정을 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근량 기준 고위 발열량이 3,300kcal/kg으로 주어졌어요. 곱하기 수분의 함량이 지금 몇 퍼센트? 함수율이 30%. 따라서 100 나누기 30%, 나누기 퍼센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100을 나눠주면 2310kcal/kg이라는 섬량 기준 고위 발열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섬량 기준에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섬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에서 뭐를 빼주죠? 수분의 증발 잡내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는 원소 분석법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 잡열이 609H 플러스 W. 반면에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480 곱하기 H2O 개수,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되겠죠. 자, 따라서 2310kcal/kg이라는 섬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곱하기 9H 플러스 W예요. 그럼 여기서 H, 수소의 함량이 20%라고 그랬으니까 0.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W가 뭐죠? 수분이 함수율이거든요. 함수율이 몇 퍼센트라고 했느냐면 30%. 그래서 0.3을 보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섬량 기준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면 1050kcal/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자, 갑은 기업이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납은 환경사업을 기업 영업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삼는 경영체계이다. 자, 여기서
환경사업을 기업 영업이익의 최우선 과제, 영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 안 되죠. 답은 기업의 친환경성 이미지에 대한 광고 효과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다. 답은 정과정 평가를 이용해서 기업의 환경 성과를 측정하기도 한다. 자, 따라서 나번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환경 관리를 기업 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 체계를 우리가 환경 경영 체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의 영업을 위해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면 폐기물의 성상 분석의 절차로 알맞은 것은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그럼 시료가 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밀도를 측정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밀도 측정입니다. 자, 그러면 밀도를 측정한 다음에 물리적 조성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처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전처리라는 것은 파쇄 조작을 이야기합니다. 파쇄라는 전체를 해서 우리가 원소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나올 수도 있고 가장 먼저 분석하는 절차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분석하는 절차는 밀도 측정이죠. 보기 중에서 밀도 측정이 없으면 물리적 조성을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6번 LCA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LCA라는 것은 정과정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과정 평가라는 것은 목적 및 범위 설정, 그리고 목록 분석, 그리고 영향 평가, 그리고 개선 평가 및 해석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료 평가라는 내용은 없죠. 따라서 가번이 되고, 자, 그리고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단계는 목록 분석과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단계를 물을 수가 있으니까 이론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의 관리 체계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일단 쓰레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죠. 자, 수집을 하고 쓰레기를 한 번에 우리가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임시 저장소에 적환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수송, 처리, 처분 따라서 답안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게 되면 투입량이 1톤 per hour이고 회수량이 600kg per hour. 그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은 500kg per hour, 저그량은 400kg per hour. 그 중에 회수 대상 물질은 100kg per hour일 때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월열식에 의해서 선별 효율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 자체 내에서 우리가 개통도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개통도를 그리는데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선별기가 있어요. 선별기. 그러면 선별기로 들어오는 양이 투입량이에요. 자, 지금 투입량이 얼마냐면 1톤이니까 1000kg per hour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거량, 그리고 회수량.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회수량이 얼마냐 하면 600kg per hour예요. 자, 그리고 회수량과 제거량을 더하면 투입량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제거량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00kg per hour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수 대상 물질은 X, 그리고 비회수 대상 물질은 Y로 표기하죠. 그래서 투입량은 약자로 I로 표기하고, 그리고 제거량은 제로, 그리고 회수량은 C로 표현해요. 자, 그래서 투입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은 XI, 비회수 대상 물질은 YI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은 XC, 그리고 비회수 대상 물질은 YC. 자, 그리고 제거량 중에 회수 대상 물질은 XI, 비회수 대상 물질은 Y0로 표현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수량 600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얼마라고 그랬느냐면 500kg per hour라고 그랬어요. 그럼 비회수 대상 물질은 600에서 500을 빼면 100kg per hour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거량이 400이에요. 그러면 제거량이 400인데 그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얼마예요? 100이에요. 그러면
400에서 100을 빼면 비회수 대상 물질이라고 했죠? 비회수 대상 물질이 300kg 파워예요. 그리고 투입량이 주어지게 되면 회수량과 저거량 중에서 하나는 안 주어집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투입량, 회수량, 저거량이 다 주어졌죠. 자, 그러면 XI라는 것은 뭐죠? X0와 XC를 더한 값이니까 600이죠. 600kg per hour. 자, 그리고 YI라는 것은 Y0와 YC를 더하니까 400kg per hour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선별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리에테마식과 월엘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월엘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엘식은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XC라는 것은 여기서 얼마죠? 500kg per hour. 그리고 XI라는 것은 600kg per hour. 그리고 Y0라는 것은 300kg per hour. 그리고 YI라는 것은 400kg per hour. 전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62.5%예요. 그래서 팁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값을 서술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그려드렸던 개통도를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통도만 그리게 되면 월엘식과 리에테마의 선별 효율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개 중에 리에테마식이나 월엘식 중에서 항상 두 개가 같이는 나오기, 두 개 중에 번갈아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리에테마식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리에테마식은 XC 나누기 XI 마이너스 YC 나누기 YI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자, 이건 절대치죠. 왜 절대치를 붙이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은 잘 없어요.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별 효율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절대치를 취하는 거예요. 절대치라는 것은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값입니다. 그리고 9번, 쓰레기 수거 효율이 가장 좋은 방식은 쓰레기 효율이 가장 좋다는 것은 MHT의 값이 작다는 소리죠. 반면에 쓰레기 효율이 나쁘다는 것은 MHT의 값이 크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수거 효율이 가장 좋고 MHT의 값이 가장 작은 값이 타종식 수거 방식,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번에 보시게 되면 설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설러지를 분석한 결과 수분이 90%, 총 고형물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은 70%, 휘발성 고형물의 비중은 1.1, 무기성 고형물의 비중은 2.1일 때 생설러지의 비중은 무기성 고형물 플러스 휘발성 고형물이 총 고형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수분량이죠. 여기서 고형물은 유기물과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설러지에 해당하는 값, 유기물에 해당하는 값, 무기물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함수율에 해당하는 값. 자, 위쪽에는 함량이라는 것은 퍼센트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기물의 함량, 유기물의 비중, 무기물의 함량, 무기물의 비중, 물의 함량, 물의 비중, 그리고 1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죠. 그리고 설러지의 비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90%, 수분이 90%라고 하면 고형물은 10%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인데 여러분들이 VS라는 휘발성 고형물은 10% 중에 몇 퍼센트? 70%. 자, 그리고 FS 무기물은 10% 중에 지금 유기물이 70%니까 무기물은 당연히 몇 퍼센트 해야 되죠? 고형물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되어 있으니까 30%,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WVS에 대입하는 값은 얼마를 대입을 해야 되나요? 0.1 곱하기 0.7. WFS는 0.1 곱하기 0.3. WP는 90%니까 0.9. 자, 그리고 비중은 주어졌죠. 유기물의 비중이 1.1, 무기물의 비중이 2.2, 물의 비중은 안 주어지더라도 얼마죠? 1.0. 따라서 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지금 1.023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분량 플러스 고형물은 100%. 그래서 수분과 고형물 중에서 한 개의 함량만 주어지겠죠. 그리고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치면 100%. 마찬가지 유기물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 무기물은 100에서 유기물을 빼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의 광거를 이용한 수송 방법 중에서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번의 진공수송, 나번의 가압수송, 다번의 설러리 수송, 라번의 캡슐 수송. 여기서 공기를 이용하는 것은 진공, 가압, 캡슐이에요. 따라서 다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예측 방법과 조사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먼저 팁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을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동적 모사 모델, 그리고 다중회귀 모델, 경향 모델이 있고, 그리고 조사 방법에서는 물질 수집법, 직접 개근법, 적재 촬영 개수법, 통계조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암기를 했을 때, 자, 예측은 다중이 동적으로 경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조사는 물질을 직접 적재한 통계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죠. 그래서 예측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향법이나 다중회귀 모델이나 동적 모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적재 촬영 개수법이에요. 그래서 적재 촬영 개수법은 풀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 방법의 종류겠죠. 그래서 가번. 따라서 여러분들이 폐기물의 발생량의 예측 방법과 그리고 조사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암기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에 보시게 되면 스크린상에서 비중이 다른 입자의 청을 통과하는 액류를 상하로 맥동시켜 청의 팽창 수축을 반복적으로 무거운 입자는 하청으로, 가벼운 입자는 상청으로, 그래서 무거운 입자는 아래쪽으로, 가벼운 입자는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분리하는 중력 분리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그 또는 수중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번. 따라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비중을 이용을 해요. 비중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입자는 아래쪽으로, 가벼운 입자는 상층으로 이동을 시키는 중력 분리를 지그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 고정압축식의 압축기의 작동에 대한 용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번 적화, 나번에 카센 용기, 다번에 충전, 라번에 램 압축. 자, 여기서 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카센 용기라는 것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냐면 압축기 중에서 백압축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의 예측 방법 중에서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후에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각 영양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하는 방법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영양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영양 인자라는 용어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팁에도 있는 것처럼 동적 모사 모델의 핵심 용어는 영양 인자 또는 독립적인 종속인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동적 모사 모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파쇄 목적이 잘못 기술된 것은, 파쇄라는 것은 전처리 과정으로 잘게 부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처분 과정인데, 가번 입자 크기의 균일화. 우리가 파쇄를 하게 되면 입자를 고르게 만들 수 있죠. 나번에 밀도의 증가, 다음에 유가물, 우리가 가치가 있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표면적이 어떻게 되죠? 비표면적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증가하고, 그리고 입자가 크면 클수록 비표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동일한 질량을 기준했을 때. 따라서 라번이 정답, 감소가 틀렸어요. 그리고 17번, 도시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18만 5천 톤 per 연, 수거인부는 1일 550명, 인구는 25만 명이라고 했을 때 1인 1일 폐기물의 발생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단위를 kg per 인일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kg per 1이라는 게 쓰레기 발생량 나누기 인구수예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 발생량을 보시게 되면 연간 18만 5천 톤. 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3승을 곱하는 것은 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1로 고치는데 1년은 얼마를 기준하느냐면 365일. 그래서 연을
1로 고치기 위해서 보정을 했어요. 나누기 인구수가 25만 명. 따라서 계산하면 2.03kg/1일이죠. 그래서 지금 17번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의 고용물을 함유하는 슬러지 300m의 삼성을 탈수시켜 70%의 함수율을 갖는 케이크를 얻는다면 탈수된 케이크의 양은 슬러지의 밀도는 1톤/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식은 슬러지 공식을 사용을 해야 돼. 그죠? 따라서 슬러지 공식을 사용하는데 4%의 고형물이라고 했으니까 TS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슬러지 300m의 삼성이니까 V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0%의 함수율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P2. 그러면 뭐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느냐? 지금 슬러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탈수를 시키는 거죠. 그죠? 따라서 탈수 후에 뭐를 계산하느냐면 케이크의 양. 다시 말해서 V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슬러지 공식이 어떻게 되죠?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예요. 자, 여기에서 W 대신에 부피가 나와 있으면 V로 바꾸면 돼요, 식을. 자, 그리고 100-P1 대신에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TS1. 자, 여기서도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TS2. 수분이 나와 있으면 100-P.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V1의 값이 300m의 삼성. 그리고 TS가 4%. V2를 계산하죠. 근데 두 번째, 탈수 후, 처리 후에는 고형물의 함유량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함수율이 70%가 나와 있기 때문에 100-70.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40m의 삼성이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함수율이 주어졌으면 100- 함수율.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고형물을 그대로 대입을 해야 되죠. 왜? 두 가지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를 압축시킨 후에 용적이 45%가 감소되었다면 압축비는, 자, 우리가 감소율, 용적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 압축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압축비라는 것은 100 나누기 100- 부피 감소율. 부피가 용적이잖아요. 자, 여기서 부피 감소율의 값이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45%. 따라서 4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압축비라는 값은 1.82. 특히 압축비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공식 한 개만 간단하게 기억을 해서. 그래서 꼭 맞춰야 돼요. 자, 그리고 20번 폐기물 파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회전 드럼식 파쇄기는 폐기물의 강도 차이를 이용하는 파쇄 장치이며 파쇄와 분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나번 일반적으로 전단 파쇄기는 충격 파쇄기보다 파쇄 속도가 느리다. 전단 파쇄기라는 것은 칼날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르는 거고, 반면에 충격 파쇄기라는 것은 무거운 해머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파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격 파쇄기가 전단 파쇄기에 비해서는 훨씬 파쇄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답은 압축 파쇄기는 기계의 압착력을 이용해서 파쇄하는 장치로 파쇄기의 마모가 적고 비용도 적다. 자, 그리고 답은 해머밀 파쇄기는 고정칼, 왕복 또는 회전칼과의 교합에 의해서 폐기물을 전단하는 파쇄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라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정칼, 그리고 왕복 또는 회전칼과의 교합, 교차에 의해서 폐기물을 전단한다고 그랬어요. 전단한다는 게 자른다는 거죠. 그러면 라번에 대한 설명은 해머밀 파쇄기가 아니고 뭐예요? 전단식 파쇄기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파쇄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나번에도 있는 것처럼 충격 파쇄기와 전단 파쇄기를 비교해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1번 매립지의 표면 차수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면 차수막이라는 것은 매립지 표면 전체를 차수를 시키는 것을 표면 차수막이라고 그러죠. 자, 답은 매립 집안의 투수 개수가 큰 경우, 투수 개수라는 것은 물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 투수 개수가 큰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 전체를 차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직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 없는데,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지하수 그리고 침출수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죠. 집수, 배수 시설을 합쳐서 집배수 시설. 자, 그리고 답은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비싸나 총 공사비는 싸다. 우리가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상당히 저렴해요. 근데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매립지 표면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공사비는 비싸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반대 설명. 그래서 실제로 답은 연직 차수막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연직 차수막과 표면 차수막의 경제성은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답은 보수는 매립 전에는 용이하나 매립 후에는 보수가 어렵죠.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표면 차수막과 연직 차수막의 비교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합니다. 그리고 22번 유가 크롬을 함유하는 유해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유가 크롬을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는 몇 가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면 유가 크롬은 삼가 크롬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유가를 삼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했죠? 환원을 시켰어요. 환원. 자, 그런 다음에 삼가 크롬을 침전을 시켜요. 주로 OH-를 이용해서. 그러면 환원을 시키고 침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환원법이나 침전법이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 되겠죠. 여기 환원법이 들어가 있어요. 나. 자, 여기서 이제 황산제일철 환원법이라는 것은 황산제일철을 이용을 해서 환원을 시켜서 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에서 유기물의 완전 분해식을 탄소 68, H111, O50, N1 플러스 알파 H2는 베타 CH4 플러스 33 CO2 플러스 NH3로 가정할 때 유기물 200kg을 완전 분해 시 소모되는 물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의 개수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미성 완전 분해식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탄소의 개수를 A, 수소의 개수를 B, O의 개수를 C, N의 개수를 D, S가 나와 있으면 S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2로 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주입을 해서 현미성 분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발생되는 게 CH4, CO2, NH3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4A, B, EC, 3D 이 값은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는데 뭐를 기억을 해 주시느냐 하면 여기에서 화살표 오른쪽에 발생되는 CH4와 CO2의 개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4A 플러스 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D 나누기 8 그리고 여기서 CO2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 있죠. 앞에 4A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를 기억하는데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메탄의 발생량을 많이 계산하니까 메탄의 발생량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메탄의 발생량을 하나를 기억을 하게 되면 개수를 맞추는 걸 기억하게 되면 CO2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췄어요. 그럼 H2O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타내느냐 하면 자, 여기서 B가 지금 메탄은 플러스인데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그대로 그리고 D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H2O 같은 경우에서는 부호가 반대인데 B와 3D의 부호가 메탄에 비해서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CH4와 메탄은 얼마로 나눠주느냐 하면 8로 나눠주는 반면에 H2O는 4로 나눠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수 반응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H2O에 해당하는 개수를 맞춰보시게 되면 4A, A가 지금 얼마죠? 68. 그래서 4 곱하기 68. 마이너스 B가 111. 마이너스 2C, C가 지금 얼마죠? 50. 플러스 3D, D가 얼마죠? 1. 나누기 4. 따라서 계산하면 16이 나왔어요. 그럼 개수가, 여기서 들어가는 개수가,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16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유기물과 이제 폐기물이죠. 물의 비를 넣는 거죠. 따라서 지금 폐기물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탄소가 원자량이 12짜리가 68개, 수소 1짜리가 111개, O, 산소 16짜리가 50개, 그리고 N 14짜리가 1개. 따라서 1741이거든요. 그럼 계산했을 때 1741kg일 때 16 곱하기 H2O의 분자량은 18이죠. 18kg은 폐기물 200kg일 때 X 필요한 H2O량이 나오겠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33.08kg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현미성 완전 분해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개수를 구하는
문제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매립지의 차수막으로서 점토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차수막은 합성 차수막과 천연 차수막 두 개가 있는데 점토는 천연 차수막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조건입니다. 가번의 액성 한계가 60% 이상. 자, 액성 한계라는 게 뭐죠? 액성 한계라는 것은 수분의 함량이 계속 일정 기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점토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고체에서 수분 함량이 계속 올라가니까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 한계 수분을 액성 한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액성 한계가 60% 이상이 아니고 3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투수 계수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7성 cm/s 미만. 그리고 소성 지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액성 한계에서 소성 한계를 나눠준 값을 빼준 것을 소성 지수라고 그래요. 액성 한계에서 소성 한계를 빼준 값. 그러면 소성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점토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수분 자체가 계속 없어져요. 일정 수준 미만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분이 존재해야지 성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데 수분이 계속 없어지게 되면 모양을 유지할 수 없고 부서지게 되는 거죠. 이때의 한계 수분을 소성 한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소성 지수는 10% 이상 30% 미만, 자갈의 함유량은 10% 미만. 따라서 가번이 틀렸죠.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전을 호기성 소화 방식으로 1,500m의 삼성의 부피를 처리하고자 한다. 1차 처리에 필요한 산기관수는 산기관수라는 것은 공기를 주입하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관의 수. 자, 분뇨의 BOD가 2만 mg/L, 1차 처리 효율은 60%, 소요 공기량은 50m의 삼성 per kg, 산기관 통풍량은 0.5m의 삼성 per minute 개요. 그러면 산기관수는 처리 용량 곱하기 BOD 농도. 여기서 BOD 농도의 단위를 kg per m의 삼성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mg per liter를 kg per 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한다는 걸 이제는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2만 mg per liter는 20kg per 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처리 효율 곱하기 소모 공기량에서 산기관 한 개당 통풍량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리 용량이 지금 얼마죠? 처리 용량이 하루에 500m의 삼성이에요. 자, 그리고 BOD의 농도가 2만 mg per liter니까 20kg per m의 삼성. 그리고 처리 효율이 60%니까 0.6. 그리고 소모 공기량은 BOD 1kg당 50m의 삼성이에요. 나누기 상기관 통풍량 0.5m의 삼성 per 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위를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되겠죠. 단위를 환산하는데 분자가 가지고 있는 단위가 데이, 분모가 가지고 있는 단위가 미니체예요. 그래서 미니체를 데이로 고칩니다. 따라서 1시간은 60분, 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없어졌어요. 그래서 데이 해서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417개. 그래서 개수를 계산했을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6번에 보시면 스크린의 선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가번의 트랜멜 스크린의 경사는 2에서 3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트랜멜 스크린의 경사도는 2에서 3도 맞습니다. 나번에 파쇄 후에 설치되는 스크린은 파쇄 설비 보호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쇄 후에 설치되는 스크린은 선별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죠. 반면에 우리가 파쇄 설비를 보호하는 것은 파쇄 전의 스크린을 우리가 파쇄 설비 보호가 목적이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두세요. 다음에 트랜멜 스크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선별 효율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나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라번의 회전 스크린은 주로 골재 분리에 흔히 이용되며 구멍이 막히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전 스크린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 폐기물. 자, 반면에 진동 스크린 있죠. 진동 스크린은 골재 분리. 따라서 회전 스크린은 도시 폐기물. 그리고 진동 스크린은 주로 골재 분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은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 기체 발생 단계를 4단계로 나눌 때 매립 초기의 호기성 단계, 현기성 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매립 초기에 호기성 단계라는 것은 뭐예요? 호기성 단계라는 것은 1단계를 뜻하는 거예요. 1단계. 그리고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는 전부 다 현미성 단계가 되는 거죠. 특히 2단계에서는 메탄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현미성이라고 해서 비메탄 형성 단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메탄이 생성되지 않는 단계, 비메탄 생성 단계는 2단계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폐기물 내에 수분이 많은 경우에서는 반응이 가속된다. 다음에 주요 생성 기체는 CO2, 다음에 O2가 급격히 소모된다. 그리고 N2가 급격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N2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론 교재를 찾아보면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은 내용을 한 번 더 봐서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책장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패스하는 게 아니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꼭 숙지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